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전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에 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25bp, 또 스위스 중앙은행은 50bp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일제히 올린 배경에는 금리를 인상해도 될 만큼 현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전일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는 장 초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앞서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며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옐런 장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 투심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 상황 속에서 보다 명쾌한 투자 포인트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이 시각 보도본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헤드라인 보도국 기자와 심층적으로 다뤄보겠는데요.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이죠. 김미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주 정상회담을 열고 다양한 경제 협력을 좀 이뤄나가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산업, 공동투자, 공급망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용인에 만들어질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벤처 연구개발 공동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연합 탄소국경 조정제도에 공동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기후과제 등에 대한 공동연구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1년에 청소년 10,000명, 국민 1,000만 명 교류 달성 등 인적 교류 회복을 위해서 양국 사이 항공편을 늘리는 작업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과 한일 고교생 학술문화 교류 사업 등도 늘려서 정부 대화 채널을 30개 이상 늘리기로 방침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관한 이야기 짚어봤는데 관련 이야기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값이 뚝뚝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집값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올해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올해는 전국 주택 가격이 3.3%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수도권이 2.9%, 지방은 4.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의 주택 가격도 2.7%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경련은 과거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 가격이 사실상 구매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랐는 상황에서 금리가 급등해서 주택 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킨 게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럼 내년 집값 전망도 나왔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한경영은 집값이 내년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전국이 2.5%, 수도권은 3%, 지방은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서울 강남 지역은 3.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았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주택시장 위축 흐름이 점차 완화될 걸로 본 겁니다. 이승석 한경영 부연구위원은 경기 불황 국면에 진입하게 된 현 경제 상황에서 주택 가격까지 급락할 경우 경기 반등의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선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소식 짚어봤고요. 마지막은 금융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금융그룹의 새 회장으로 임종용 회장이 공식 취임했죠. 어떤 각오를 내비쳤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열린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선임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이 공식 회장으로 취임했는데요. 임종용 회장은 오늘 첫 출근길에서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임종용 회장은 그동안 경영 계획을 구상하면서 인사나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고 말했고요. 또 앞으로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고 우리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금융은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을 통해 탄생이 됐는데 이후 경영진 인사 때마다 두 은행 출신이 경합을 하면서 파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종용 회장의 오늘 발언은 이런 내부 파벌 문화를 뿌리 뽑아서 현재 3에서 4위 수준인 우리금융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각오로 풀이됩니다. 임 회장은 지주와 계열사 간 관계를 정리해서 지주 체제를 정상화시키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이 밖에도 우리금융의 오랜 수건인 지나치게 은행 위주로 구성된 현 포트폴리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또 내비쳤습니다. 임 회장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서 시장에 좋은 증권사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김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 공시 이어집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살펴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잔치였다면 오늘 시장은 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오늘 우리 시장이 이에 호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이 한 주 마무리하기 앞서서 짚어볼 만한 공시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삼양식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의 해외 식품 부문이 불닭 시리즈 흥행에 힘입어서 지난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공시에 따르면 삼양식품 지난해 매출액은 9,090억 원이라고 하죠.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903억 원으로 38% 증가를 했다라고 하죠. 해외 매출액이 6천억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액만 보더라도 이미 전년도 전체 매출에 준하는 실적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점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라면 수출액의 55%를 삼양식품이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공시를 통해서 외형과 내실을 다 잡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KT 살펴보겠습니다. KT를 비롯해서 국내 통신 3사 임직원 평균 연봉 1억 원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이동통신사 3사가 공시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이어지는 호실적에 힘입어서 평균 연봉 액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이라는 기록을 또 새롭게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실적에도 현재 마냥 웃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현모 현 대표이사의 연임 포기에 이어서 차기 대표 최종 후보였던
윤경림 후보도 사의를 표하게 됐는데요. 경영 공백 위기에 처하게 됐죠. 이로 인해서 비상 경영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W게임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W게임즈가 현금성 자산을 5,069억 원 확보했다라고 오늘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W게임즈는 현재 신사업인 현금의 인출이 가능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인 아이게이밍과 유저들이 현금을 내걸고 하는 이 내기 게임인 스킬 게임 시장 진입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늘어난 현금 자산으로 신사업에 대한 인수 합병과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촌 F&B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시민들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치킨값 인상 소식이 또 한 번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촌 치킨이 내달 3일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최소 5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오늘 밝혔죠. 교촌치킨 측은 최근에 너무 오른 원자재 값과 각종 수수료,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통상 배달비가 최근에 3,000원에서 5,000원인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치킨 한 마리에 약 3만 원 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의 핵심 이슈와 공시들 짚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의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과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갑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도 여러 이슈들 조금 짚어볼 텐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 콘텐츠를 주도하는 웹툰 시장입니다. 무려 4조 규모의 일본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웹툰 시장, 이 해외 진출에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관련해서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국내 웹툰 시장에서 이미 자리매김을 한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좀 노력들이 필요할지 물어봤더니, 자, 우선적으로는 해외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해외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해외 맞춤형 번역 등 이 현지화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콘텐츠의 형식을 조금 변화시켜서 또 그 현지에 맞는 현지 팬들에게 조금은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구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것 같고요. 또 국제적인 제작팀과 협업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해외 시장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좀 해줬습니다. 자, 이 챗GPT의 발언들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좀 봤는데요. 팀장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였고요. 그렇죠. 물론 이런 노력들이 웹툰 기업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력들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대해서도 해외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웹툰 기업들 성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웹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잘 만들면 되는데 해외 웹툰의 시장을 진출하는데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웹툰 같은 플랫폼들이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예로
네이버 쪽에서는 네이버 웹툰이 웹툰 미국에서 1등 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 작년 12월쯤에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를 크게 분출했었는데 네네. 일단 웹툰 시장의 성장성, 그러니까 특히 글로벌 쪽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해외 시장 진출에 따라서 원천 IP를 가지고 있는 웹툰 관련주들도 그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까지 웹툰 시장 이렇게 조금 살펴주셨는데요. 자, 이제 미스터블루가 일본 아마존 웹툰 서비스인 이 아마존 플립톤과 웹툰 독점 공급 계약을 좀 맺었다, 이런 소식이 조금 들려오고 있죠.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준비한 소식입니다. 자, 미스터블루 현재 국내 플랫폼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일부 작품에 대해서 이 아마존 플립톤과 독점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 그래서 현지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이렇게 조금 밝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또 일본 아마존의 웹툰 독점 공급 계약에 대해서 4조 원 규모로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이 제공되는 작품은 로맨스 장르 11개, 약 400화를 이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스터블루의 사업 부문별 좀 매출을 조금 관련된 좀 화면을 보시면, 자, 미스터블루 뭐 웹소설이나 게임 등 여러 가지 사업군도 있겠지만 특히나 만화 콘텐츠 시장을 조금 비중을 있게 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일본 아마존 웹툰과 독점 공급 계약 이 체결 소식과 관련해 이 최근 미스터블루 주가도 먼저 좀 짚어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출 비중을 조금 더 따져봤을 때 네. 사실 성장 속도, 그러니까 성장 폭으로 보면은 웹소설보다는 웹소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만화에 비해서는 조금 성장률이 작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만화 콘텐츠 쪽에서 성장률이 크게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해외 사업 쪽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웹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번역이라든지 굉장히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웹소설을 수출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보니까 만화 같은 경우에 그림이다 보니까 사실 번역만 잘 진행이 된다면 미국에서도 잘 할 수 있고요. 일본에서도 잘 할 수 있고 특히 유럽 쪽에서는 뭐 DNC 미디어의 일단 미스터블루는 아니고 DNC 미디어의 작품이긴 합니다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이 아마존에서 전체 2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웹툰 시장이 해외 시장에도 파고 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미스터블루를 포함한 웹툰 관련주들의 해외 성장성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 네. 그중에서도 일본 쪽, 그러니까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본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만화 시장 하면은 일본 시장입니다. 맞죠. 일본 시장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런데 사실 웹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만 사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종이 만화책 같은 경우에 많이 없는데 아직까지 일본은 아날로그다 보니까 네. 사실 만화책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렇다 보면은 웹툰 관련주가 일본을 좀 더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웹툰 시장이 일본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웹툰 시장, 그러니까 일본에서 웹툰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일본 만화 시장이 0.2% 전년 대비했을 때 0.2%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웹툰 쪽에서는 9%대 성장률,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웹툰을 제작한 스튜디오라든지 기업들 굉장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0개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뭐 70개, 80개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면 제작하는 스튜디오가 많아질수록 관련했을 때 웹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산업의 규모 자체가 계속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점에서 우리나라가 웹툰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산업의 시장이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 점에서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날로그가 주를 이루던 일본 이 만화 시장이 이제 점차 전자만화 시장으로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는 추세 속에서 오늘 미스터 블루의 이런 뭐 독점 공급 계약 같은 소식 정말 훈풍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 지난달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좀 통과하기도 하면서 이 웹툰 관련주의 상승세가 조금 돋보였는데 당시도 이 미스터 블루 또 핑거 스토리 또 키다리 스튜디오 등 웹툰 플랫폼들을 좀 운영하는 기업의 주가가 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화재능법 개정안 어떤 개선점들을 좀 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에 따른 좀 기대해 볼 만한 수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만화진흥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웹툰이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다 보니까 사실 그 점에서 만화에는 원래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웹툰을 만화에 포함을 하겠다는 내용밖에 사실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그 점에서 물론 정책적인 확대가 얻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뭐 가치라든지 혹은 매출의 성장이라든지 관련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연결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약간의 단기 수급 쏠림에 의한 약간의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 관련 모멘텀이 2월 말, 그러니까 2월 28일쯤에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미스터 블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 차트를 한번 보게 됐을 때 이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관련 모멘텀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나왔지만 윗골이 크게 달리면서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주가에 낙폭이 나왔습니다. 네. 주가가 좀 계속 눌림 현상이 나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약간의 윗꼬리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오늘 나왔던 이슈도 그렇고 만화진흥법 개정안이라는 이슈도 좋지만 사실 웹툰 관련주가 지금 같은 경우엔 한 2, 3개월 계속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웹툰 섹터의 투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콘텐츠주들을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기대가 되는 콘텐츠가 나오는지 여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흥행을 해서 네. 뭐 콘텐츠와 연관된 뭐 드라마라든지 웹툰이라든지 했을 때 콘텐츠와 연관된 섹터 전부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여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거기다가 저는 아직까지 웹툰 관련주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게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을 할 만한 트리거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콘텐츠가 기대가 되는 일단 하반기 쪽에 관련했을 때 웹툰 기반의 드라마나 게임이 출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네. 관련 이벤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관련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 점에 착안을 해서 관심 있게 보시다가 주가에 눌림 현상이 좀 나왔을 때 투자해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일본발 이 웹툰 시장의 훈풍세 짚어주셨고요. 그럼 다음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공개 매수 마감일입니다. 바로 하이브가 또 SM의 지분 전량을 처분하겠다 이러면서 이 공개 매수에 응할 것을 조금 나타냈는데요. 자,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이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공개 매수란 무엇이고 향후 기업 주가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물어봤더니 이 공개 매수는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을 위해 일정 수의 주주가 함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선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이 K-팝의 대표주자 SM 공개 매수 이슈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이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 매수 참여 속보가 조금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경영권 분쟁이 좀 마무리되면서 그간 SM 주가 이 급격하게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개 매수 마무리 이후인 이 다음 주 월요일 이 거래일 27일에 주가 조정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우리 일정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24일 금요일이 공개 매수 신청 마감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매수 이 마감일 이후에 27일 이 주가 조정세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우려감이 나올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사실 SM의 주가의 상승 트리거였던 부분이 경영권 분쟁 이슈입니다. 네. 경영권 분쟁 이슈가 SM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 거의 주가가 3, 4배 그리고 크게는 굉장히 크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굉장히 많이 끌면서 상승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9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거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가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좀 포기하게 되면서 네. 관련했을 때 재료 소멸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재료가 소멸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조정 가능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그 우려 같은 경우에 저는 좀 현실화가 계속 되고 있다. 그거 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가 15만 원 공개 매수를 결정하고 나서 한 2거래일 정도 상승세는 나왔지만 하이브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절반 그리고 하이브가 포기를 하지 않을까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우려감들 섞이게 되면서 하이브가 포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자마자 주가의 폭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만큼 주가 소멸로 보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화되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주가가 10만 원인데 15만 원에 카카오의 지분 그 공개 매수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의 차익 매물이 좀 계속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특히 네. 거기다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전량을 매도를 하겠다는 네.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주가의 하락 가능성은 조금 더 커졌다는 점 그리고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SM의 인수를 포기를 했던 하이브가 이 공개 매수에 응하면서 이 SM 지분 전량 처분 소식을 조금 들려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27일 이후로 이 주가 변동성에 조금 유의하시라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요, 이 SM 3.0 기대감이 조금 부각됐죠. 이러면서 카카오가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 탄력이 조금 전망되기도 했고요. 또한 하이브는 또 플랫폼 실익을 좀 챙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자, 이 앞서 SM 전의 전쟁 이후에 이 주가에 가장 큰 힘이 좀 실릴 기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하이브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관련 이슈에서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 SM과 하이브, 카카오가 있는데 카카오는 사실상 승자의 저주 9만 원에 살 수 있었던 부분을 15만 원에 살 수 있었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뭐 일단 뭐 승자의 저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3.0 전략이 있다 보니까 네. 주가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주가의 가치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아직까지 그 이슈로부터 주식이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이슈 했을 때 네. 주가의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하이브가 가장 크게 수혜를 얻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가 SM 지분을 전량 매도를 하게 된다면 네. 큰 폭의 차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12만 원에 매수를 했었는데 15만 원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네. 물론 전부 다 매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차익이
1,0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점에 있어서 승리자는 하이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하이브가 욕심을 냈던 부분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는 위버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 버블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사라든지 뭐 뜻을 보게 된다면 네네. 하이브는 그 K-팝에 대한 뜻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어요. K-팝에 선두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팬 커뮤니티를 일원화를 하게 돼서 글로벌 네. 팬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겠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하나로 모으게 된다면 그만큼의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지금 뭐 기업 같은 경우에도 독점 체제로 가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뭐 수익이라든지 네. 뭐 MD라든지 관련 가격들을 좀 가격들을 좀 정할 수 있다 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일단 SM 이슈 이후에 엔터 산업 같은 경우가 사실상 지금 주가의 눌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 SM과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좀 일단락이 되면서 SM을 포함해서 JYP라든지 큐버라든지 YG라든지 엔터섹터 전반적으로 눌림 현상이 나왔는데 저는 여전히 엔터섹터 굉장히 크게 성장 가능하다. 특히 산업적인 성장 확대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네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1차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가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오히려 하이브 외에 다른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할 자리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체크해 봤는데 그렇다면 향후 이제 유망하게 볼 만한 섹터나 그에 따른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 JYP 엔터를 가지고 왔는데 네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는데 네.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좀 기대가 되는 게 음원이라든지 음반 이런 엔터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변동성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주가의 상승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BTS 다음으로 꼽고 있는 남성 그룹이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즈를 보유한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올해 신인 같은 경우에도 네 팀을 출범시킬 예정인데 네. 특히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에 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오프닝이 확대가 되면서 콘서트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관련 부분에서 수익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리더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실제 수익까지 챙겨가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네, 오늘은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통하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엊그제 네. 뵌 것 같은데 또 반갑네요. 자주 보면 좋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수의 시선으로 심층 분석해 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 반도체 공급망을 맞손을 좀 잡은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될지 오늘 소장님과 면밀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추경호 부총리에 의하면요, 이 한일 양국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 좀 해외 인프라 수주 기관 간의 협력이나 뭐 미 IRA, EU, 뭐 CRM에 대한 대응 또 있겠고요. 또 기후 과제까지 상당히 폭넓은 여러 현안들이 좀 거론된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요, 이 좀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용인시의 예.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금 조성 중에 있고요. 뭐 파운드리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하고 네. 소보장과 펠립슨 최대 150곳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걸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네.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역을 원래 SK가 계속해서 공을 들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민원도 있고 아. 왜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산업단지를 수용하려면 살고 있던 주민들의 이 반발이 심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문제가 심했어 그동안.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에 뛰어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불확실성이 있는 정시에서는 정책 관련된 것이 그만큼 통통 주목을 통통.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요 화면 말고 앞에 거 좀 보시면, 네. 자, 앞에 보시면 여기에 일단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용인도 300조 원인데 300조 원. 네. 금액이 크다. 근데 어. 2042년이야. 네. 이건 무슨 의미냐? 원래 우리 제드래곤 이재용 회장은 네네. 2030, 2030년에 우리가 TSMC를 제치고 1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쉽지가 않아.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TSMC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큐슈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이게 대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대만이 1인당 GDP가 한국을 따라잡았어요. 일본도 네. 따라잡았어. 그 무슨 이야기냐면 그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TSMC와 미디어텍을 통해서 대만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이게 뭐냐? 2042년을 한 거는 네. 2030년까지는 쉽지 않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따라잡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만 가서 되느냐? 네. 일본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화면을 통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정보를 통해서 네. 용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 그다음 네. 화면 보시죠. 그 다음 화면 아까 보시면요. 그렇죠. 네. 자, 위치가 와. 이 위치가 왼쪽을 보세요. 네. 저기가 어디냐면 평택, 화성, 기영,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삼성이야. 네, 네. 그다음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SK SK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린 용인 이야기 했잖아요. 예, SK 맞습니다. 하이닉스. 네. 그런데 까만 게 뭐예요? 클러스터야.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 용인에 그렇죠. 모였네요. 네. 삼성과 이제는 SK 하이닉스까지 아울러서 네. 용인에 이제 300조 원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우리 성장 동력은 반도체인데 네. 반도체인데 무슨 반도체? 무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네. 비메모리지 비메모리. 시스템. 네. 항상 머릿속에 파운드리, 파운드리. 팹리스. 팹리스는 뭐예요? 팹리스는 팹은 공장이고 리스는 공장이 필요 없다. 뭐예요? 설계죠. 설계. 그러니까 네. 팹리스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반도체 설계가 팹, 공장, 리스 필요 없다. 팹리스.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파운드라는 것이 맞추는 거예요. 그죠? 네네. 맞추는 거니까 맞춤형 반도체.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가 좀 조성되고 있는 용인 상황도 좀 짚어주시면서 관련 이야기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와 함께 또 일본이 최근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좀 해제를 하면서 관련 주가들이 조금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준비된 화면 한번 보시면요. 네. 수출 규제 3대 품목 일본 의존도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네. 전에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걸려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과거사죠.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내용은 산업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3자 변제한 이야기하니까 난리법석이 나잖아요. 네. 과거사,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오염수 한 발짝도 못 나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한일 관계의 정립을 위한 것은 우리가 이걸
우리 경제방송에서는 이런 메커니즘을 봐야 돼요. 네. 과거사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일, 17일 방문인데 네. 이게 사실은 국빈 수준의 예우를 해준 거예요. 의장대 사열이라는 것이 네. 이 국빈 정도의 이 예우를 해준 이 행사가 이제 진행되는 건데 이건 의미는 뭐냐면 일본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로 가자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로 가고 싶은데 네. 과거사나 강제징용과 같은 부분이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또 용납이 안 돼. 그렇죠. 아니 위안부 어떻게 할 거야? 강제징용 동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미래 먹거리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과거만 안고 살면 좋겠지. 그걸로 해결이 되면. 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용인 클러스터를 만들고서 일본과 협력을 하자는 것이 일본에는 이미 TSMC가 QC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랑 안 해? 과거사 때문에 한국은 우리 일본이랑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알아서 대만하고 할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국제관계는 냉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사를 잊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사를 그냥 팽개치고 지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미래의 먹거리는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번에 포토레지스터도 그렇고 플로린 폴리 이미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핵심 그게 뭐냐면 불화소선데 이게 에칭 가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의존도가 만만치 않아요. 오. 그러니까 불화수소는 특히 뭐냐면 네. 지금 의존도 비율은 낮은데 이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이게 상당히 고순도기 때문에 순도가 높아야만 그것이 이 이른바 우리가 좀 단위가 높은 그런 나노미터 단위의 반도체에서 세정제로서 사용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 자체가 이제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품질 자체가 더 이제는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그렇죠. 열리는 거니까 이게 나쁠 게 없는 거예요. 네. 우리도 우리 국내 소재 부품 장비는 국산을 하면서도 의존도의 추이를 보면은 점점 근데 점점 낮아지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있으면 네.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국산화의 이 율도 높여가면서 어. 반대로 아주 최상급 하이엔드 단위에 있는 것은 여전히 일본의 부품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예요. 요거는 그대로 협력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 이 소부장이 막혔어. 그럼 삼성이 그동안 이 고순도 제품들을 수입을 못하게 허가를 해줬죠. 일부는 삼성이니까. 제 드래곤이 계속 일본에 가서 K단렌 회장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전면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이걸 해제해 준다 발표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를 자, 두 축으로 봐야 됩니다. 과거사의 축, 뭐 네. 독도나 뭐 후쿠시마는 최근 상황이지만 그 외에 산업 기술도 함께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후속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오늘 소장님께서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런가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반도체, 바이오, 또 우주 항공 같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도 이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 초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제어법 가드레일 조항이 좀 발표된 상황입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중국까지 또 찾게 됐는데 삼성전자 현재 중국 시완과 수저우의 반도체 공장을 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미국의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또 어떤 해법을 좀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을 좀 벌었다 이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이런 걸 미국에서 상당히 또 감안한 거예요. 한국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국과의 경제 쪽으로 연결을 해주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보시면은 먼저 이 중국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렇죠. 시안. 자 시안이 중국에 상당히 내륙에 있죠. 네. 자 시안에 낸더 플래시가 있고 사실 저쪽은 후공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후공정이니까 대체로 우리 기술이 개발된 것이 가서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조립을 해서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공급이 되고 네. 붉은색으로 된 거는 이제 충칭, 뭐 그렇죠. 다른 SK 하이닉스인데 그렇죠. 그쪽은 우시 특히 이제 우시에 주목을 해보시면 이제 D램 공장이 있고 또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수주의 후공정이 있는데 자 시안은
낸더 플래시예요. 낸더 플래시 가격이 좀 내렸다고는 하지만 네. 어느 시점에는 다시 이제 휴대폰이나 PC 또 이제 우리 이른바 그 이 컴퓨터 또 이 스토리지나 또 최근에 OTT가 또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런 시스템 관련된 이런 센터들이 곳곳에 설치가 돼요. 오. 이럴 때 상당히 많은 이제 낸더 플래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 네네.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시안이 어떤 장소예요? 시안? 시진핑 주석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면 시안을 만약에 건드린다. 네. 삼성이 미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다 철수다. 그러면은 중국은 발끈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은 지금 더군다나 러시아 또는 북한하고의 관계가 더 긴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미일 북중러 관계에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네. 이게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이른바 하드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네. 소프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중국에서 사업을 좀 줄이거나 접어야 되는 상황이 들어도 우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10년 동안에 미국도 리더십이 바뀌잖아요. 이 IRA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리고 가드레일 조항이라는 게 우리가 도로 가드레일 있잖아요. 네네네. 일종의 독소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이 봤을 때 우려되는 국가, 그쵸. 이런 신기술에 있어서. 오. 그래서 이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네. 중국 들어가지만 러시아도 들어가죠. 근데 러시아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별 상관없어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란도 별 상관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이 우리는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네. 생산 능력의 5%까지는 확장을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산하고 있는 양에서 한 5%까지는 정산을 해도 되고 아주 첨단 기술만 아니면 약간의 기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0년이라는 그래도 기회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어. 지금 일본하고도 우리가 극을 치닫는 단계, 서로 대충돌을 하는 상황이 되면은 미국도 우리한테 기회를 줬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제 외교상에서 이제는 이 안보가 기술이고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계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4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는데 29일과 30일에는 세계 민주주의 회의에서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첫 번째 날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 주최를 해요. 그러면 미국이 이른바 이제는 한국이 한미일 공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각종 경제적인 기술적인 협력까지 아주 가열차게 네. 이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미국의 IRA법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 우리 돈으로 5조 정도를 테일러시에 지금 짓고 있는 삼성의 이 시스템 반도체 공장에 지원을 받죠. 네. 자, 우리 돈으로 한 22조가 들어가는데 5조를 지원받으면 엄청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초과되는 수익을 환수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는 약간 일종의 립 서비스 조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과 수익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잘 안배하라 이런 이야기지. 네. 그걸 뭐 미국의 국세청이 다 조사해가지고 미국의 NTS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익을 걷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항을 영문을 좀 잘 봐야 돼요. 네.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몇몇 보도 이것만 봐서 우리가 국수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가 왜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경제 차원에서 우리가 헤쳐 들어가야 될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강문수 부사장이 첨단 패키지 기술로 이 반도체 한계를 뛰어넘겠다. 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 개발의 속도를 낼 것이다 이제 밝히자 뭐 저스템이나 시그네틱스 같은 뭐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 펼쳤는데 이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봤던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제 메모리나 이제는 낸더 플래시는 과거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그 패키징. 또 패키징.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제가 네. 이제는 파운드리와 팹리스만 봐. 파운드리는 뭐냐면 DB 하이텍이나 이제 또 이것도 지금 뭔가 지금 인적 분할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SFA 반도체, 네페스, 파운드리입니다. SNS텍, 하나 마이크론, AT 세미콘, 여러분들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DI,
네페스 아크, 네. 두산 테스나 이런 걸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네. 마지막으로는 팹리스인데 팹리스. 이제는 파운드리와 팹리스로 가는 거예요. 팹리스는 LX 세미콘, 네. 어버브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가 좋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칩셋 미디어, 알파 홀딩스, 아나페스, 네. 텔레칩스, 동훈 아나텍, 실리콘웍스, 제주 반도체까지 다 불러주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걸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좀 모멘텀이 있나, 물론 이제 EPS나 PER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네. 네, 오늘 정말 깨알 같은 종목들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는 파운드리와 팹리스에 주목하라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